박철호 부원장님을 모시고 총성 없는 전쟁이랑 사이버전에 대해서 강의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버전 여기에 들어오신 분이 98분, 98분 들어오셨네요. 그럼 오늘 거의 아직 여기 귀찮아서 카톡 팀 채팅방에 안 들어오신 분까지 하면 100명이 지금 넘은 걸로 알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월문화원의 마당새 박철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강의 한번 하려면은 명절이야. 1년에 딱 2번. 엄청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헤드셋도 준비하고, 음향기기도 준비하고, 노트북도 준비하고, QR도 준비하고, 자료도 준비하고, 이게 명절을 준비하는 것만큼 어렵다. 그걸 좀 먼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주제는 총성 없는 전쟁, 사이버전이라는 것을 하겠습니다. 목차는 전쟁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사이버전의 역사,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는 좀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강의라고 하면요, 강사의 뻘짓과 학습자의 딴짓이 서로 결판을 벌이는 것이다. 이 대표적인 강의가 어떤 게 있을까요? 남자들은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제가 이제 회사에서 안전교육을 시키는데 딱 이래요. 먼저 수비 자세로 딱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핸드폰 딱 꺼내고. 우리 강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놀이처럼 해야 됩니다. 놀이처럼. 여기 지금 공을 튀기고 있는데요. 공을 튀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마음이 맞아야 돼. 오늘 강의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마음을 맞춰서 공을 9시까지 튕길 수 있는 그런 저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강의를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짧게, 될 수 있으면 짧게. 두 번째는 쉽게. 사이버전이라 그래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카톡에 올려놨지만서도 쉽게 하겠다. 쉽게. 그 다음에 휴식 시간은 조금 길게. 그래봤자 5분 더 줄 거예요. 그리고 종료 시간은 빠르게. 이게 오늘 강의의 목표입니다. 근데요, 요 밑에 조그만 글씨 써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조그만 글씨. 본 계획은 현지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획은 계획일 뿐이에요. 네, 아셨죠? 현지 사정에 의해서 변경도 될 수 있다. 밑에 조그만 글씨로 써져 있어서 먼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안 보여. 우리 계약서가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 그럼요, 요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가 들어있냐 그럼요, 이런 거 들어있거든요.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자, 이거 링을 끼워 가지고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떨어지죠. 이게 정상이에요. 만유인력의 법칙.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기를 모아서 이걸 안 떨어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주실 거죠?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탁 놔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올라가서요? 이제 잘 보여요? 자,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우리 선생님 셋 같이 안 하셨잖아. 그리고요, 마술에는 딱 2개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마술사의 콧기름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합쳐져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콧기름을 안 발랐거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콧기름을 좀 줄였다가 바르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 둘, 셋 하면 얍 하고 마음을 보태줘야 돼요. 준비되셨죠? 준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링 이렇게 들고요, 끼워가지고. 준비되셨나요? 자, 하나, 둘, 셋. 걸렸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 끝날 때 제가 다 돌려줄 거야. 아셨죠? 한번 해보실래요? 정말 절대로 저는 거짓말을 안 해요. 평생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가끔 사기를 쳐서 그렇지. 네. 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기에 다 모였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혹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필살기란 걸 하나씩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평생 무언가에 오래도록 몰두를 했었을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도 있고, 회사에서 열심히 어떤 분야를 업무를 받던 분도 있을 거고, 붓글씨를 잘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하다못해 밥을 잘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의 필살기가 뭔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 필살기는 컴퓨터라는 걸 일찍 알아서 컴퓨터를 남들보다 빨리 접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필살기인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이름은 아카데미 인공지능이 말을 걸어오다로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 신문에 났던 거 하나 이제 캡처해서 보여드리는데요. 예전에 제가 비트코인, 체인블록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느 분이 답사를 갔다 오면서 저한테 자기 딸한테 오늘 비트코인, 체인블록 뭐 그런 내용의 강의를 듣고 왔다니까 딸이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런 걸 들으러 다녀? 그분 오셨어요? 오늘? 안 오셨구나. 그 뒤에 제가 AI를 한번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AI 이야기를 듣고 엔비디아 주식을 샀다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 오셨어요? 오, 돈 많이 벌었어요? 야, 좀 많이 벌었대요. 제가 상반기에 반도체 전쟁이라는 강의를 했거든요. 그 강의를 듣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되겠다 해서 야금야금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모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비트코인을 샀느냐, 삼성전자 주식을 샀느냐, 있는 거 팔아먹었지. 저는 전달을 할 뿐이에요. 해석은 누가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강의를 몇 개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강의를 듣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실행을 옮기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반도체 전쟁이라는 것을 유튜브에 내가 올리고 가까운 지인들한테 링크를 보내줬더니 전화가 왔어요. 반도체가 뭔지 몰랐는데 일목요연하게 쫙 2시간을 듣고 나니까 느낌이 온다는 거야. 그래 잘 봤다고 전화를 받은 적도 있거든요. 이처럼 여러분들도 자기 나름의 뭔가 필살기가 있다면 그걸 썩히지 말고 이런 데 나와서 강의를 한다든가 누구에게 보탬이 된다든가 뭔가 사회에서 나의 자원을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씩 만들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세 번째 사진은요, 제가 매주 화요일 날 포스코 컴퓨터 봉사단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1년에 12회 강의를 합니다. 나머지는 공짜고. 제가 하루 강의를 하러 가면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제 통장으로 세금 떼고 24만 7,600원 정도 입금을 해줘요. 그러면 그게 이제 12번 합치면 딱 300만 원 되거든요. 300만 원을 제가 다시 요 포스코 봉사단에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컴퓨터를 4대는 조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13대를 조립을 해서 학생들한테 설치해주고 아동센터 설치해주고 했는데 13대 정도 되면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올해도 집중적으로 한 게 산불 지역, 안동에 2대 학생들, 영덕에 2대 이렇게 설치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어제 저녁에도 가서 조립을 하고 프로그램 깔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요, 포스코 공장의 리더급, 연구소 박사급 이런 분들이 오세요. 그러면 내가 그분들보다 잘났냐? 아니거든요. 나는 특정한 분야에 조금 더 알 뿐이야. 예전에 어떤 박사가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공학 박사야, 이분이 공학 박사.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추워서 달달달달 떠는 거야. 박사가 고칠 수 있겠어요? 못 고치죠. 전화를 했더니 어떤 젊은 친구가 청바지 입고 대충 오더니 한 5분 만에 뚝딱 고치니까 보일러가 쉥쉥 돌고 방이 따뜻해지더라는 거야. 박사는 자기가 아는 분야의 박사지
모든 세상의 모든 걸 아는 박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박사가 있어야 된다. 자기만의 필살기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제가 먼저 이제 강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한번, 왜요? 감사합니다. 그럼 선물 하나 드려야지. 제가 오늘 강의를 한다니까 누가 협찬으로 이걸 주셨는데요. 또 보여드려야지. 제가 이런 걸 하려고 마이크를 헤드셋을 썼어요. 이웃이 있다. 이웃을 잇다. 포항시 이웃사촌 복지센터. 이게요, 요 물을 넣으면 여기가 온도가 표시돼요. 네, 온도가 나오는 그런 그 보온병이거든요. 한 번도 안 쓴 거니까 하나 받아가 주십시오. 자, 축하드립니다. 예. 이래서 리액션이 중요한 거예요. 가수는 무대 위에서 박수로 힘을 얻거든요. 제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박수 쳐주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 아침에 잠을 깨면 제일 먼저 뭘 하시나요? 한번 손 들고 자신있게 이야기 한번 해보실 분. 아침에 화장실 간다. 화장실 간다. 대부분 여기 화장실 다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정답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찍어야 되는 거야. 화장실 간다는 아니고. 또 손 들어보세요. 생수 물을 한 컵 마신다. 오늘 할 일. 그러면은 제일 가까운 박영수님. 눈을 먼저 뜬다. 정답. 아침에 눈을 떠야지 살아나는 거야. 밤새 눈 감고 있다가 아침에 눈 못 뜨면 끝난 거거든. 여러분이 잠이 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눈을 떠야 되는 거야.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듣고자 하는 두 번째 답은 뭐였냐 하면은 휴대폰을 본다였거든. 대부분 아침에 휴대폰부터 열어보거든요. 밤새 국정원에서 나를 찾았는지, 아니면 밤새 대통령이 나를 찾았는지, 그걸 아침 일찍 눈 뜨자마자 휴대폰 먼저 보시잖아요. 정답 맞히셨는데 선물 드려야 되겠다. 좋은 거요? 좋은 거 드릴게요. 핸드백 있어요? 핸드백 가지고 나오세요. 제가요, 몇 분들한테 이런 선물을 드렸더니 사용법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사용법까지 직접 친절하게 사용법까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야, 가방 좋다. 에르메스? 루이비통? 또 우리 여자분들이요, 이 핸드백을 식당 같은 데 가면 놀 데가 마땅치 않아. 엉덩이 뒤에 두자니 자세가 불편하고, 무릎 위에 올리자니 거추장스럽고, 탁자 위에 올려놓다니 자랑하는 것 같고, 땅바닥에 놓자니 짝퉁인 게 표시난 것 같고, 참 이게 난감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가방을 앞으로 요 수업할 때 저기다 어떻게 걸으시냐 그러면요, 이걸 이렇게 딱 이렇게 여신 다음에 당겨서 이렇게 딱 돌려서, 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걸어볼게요. 그냥 줄겨 일단 줄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럼 이제 이거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이걸 살살 돌려서 이쪽에다가 걸어가지고 딱 잠그면 이렇게 메고 다닐 수가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정답 맞추신 분. 요 포장지도 가져가셔야죠. 그래야지 새거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눈을 떠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대부분들 휴대폰부터 꺼내듭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중요하신 분들이 밤새 얼마나 많이 찾았겠어. 휴대폰을 딱 여는 순간에 문자로 지금 국가 재난 상황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대피소로 빨리 이동하십시오. 이 문자가 떴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그때부터 급해지는 거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기 전에 먼저 마음부터 바빠지는 거야. 그래서 TV를 켰더니 서울 지하철이 멈췄다네. 그 다음에 병원도 수술이 중단되었대요. 그리고 카드 결제도 안 된대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해커가 우리나라 전력망을 해킹해서 전국을 동시에 정전을 시켜서 오늘 이 강의실이 깜깜해졌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렇게 깜깜해졌어. 휴대폰도 안 돼. 암흑이죠. 불 좀 켜주세요. 내가 시켜놨거든요. 사전에. 사실 강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실에 왔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정전이 팍 되고 휴대폰을 열어봤는데 통신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도 안 되고 은행에 갔더니 돈도 못 찾고 그때부터는 그 돈이 내 돈이 아닌 거야. 이러한 현실이 영화 속에서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 현실과 아주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지금 가까워졌어요. 며칠 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그건 좀 이따 내가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사이버전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오늘 목표는 이겁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전쟁이 없었던 날이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가 3500년인데 전쟁이 없었던 해는 약 270년이라고 하거든요. 10분의 1도 안 돼요. 인류 역사는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났어.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어딘가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어. 어디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하마스 지옥 같은 그런 거 신문에 한번 보시죠. 우리는 1950년도 한국 전쟁 이후에 2025년까지 지금 75년이 흘렀잖아요. 우리 한평생 동안 우리는 전쟁을 안 겪었잖아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거야. 세상 잘 태어나신 거야. 이처럼 인류는 전쟁과 함께 문명이 발달되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의 역사를 빠르게 짤막짤막하게,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훑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5세기경까지를 우리는 고대 전쟁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그림에서 보듯이 전쟁을 어떻게 해요? 돌 던지고, 그 다음에 창 들고 칼 들고 근접 전투 위주의 전투가 고대 전투의 전형이었습니다. 고대 전투의 몇 가지를 보면요, 카테시 전투가 있었고요. BC, 서기 전에 BC 1274년도에 이때는부터 전차전, 이렇게 말을 이용해서 대규모 전차전 전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우리가 마라톤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육지에서의 싸움을 벗어나서 어디까지 번졌어요? 해상까지 번진 거야. 그리고 로마 제국, 체계적인 정복 활동을 하는 로마 제국까지가 우리가 고대 전쟁의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5세기부터 15세기까지를 우리는 중세 기사와 종교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는 봉건제도 시대에서 전쟁의 주역은 누구였어요? 기사야. 이거 보시면요, 철갑 갑옷을 딱 입고 말을 타고 기사가 줄을 이뤄서 전쟁을 치렀고요. 그 다음에 주로 성체를 두고 공격과 수비를 하면서 장기전으로 싸움을 했던 게 중세입니다. 중세 전쟁의 특징으로는 철제 갑옷, 기사들 입고 있는 거 보시죠. 그 다음에 장검, 긴 검, 그 다음에 장궁, 화살, 그 다음에 투석기, 이런 종류들이 중세 전투에 많이 사용되었던 전투 화기입니다. 전쟁의 주요 사건들 보면요, 십자군 전쟁, 그 다음에 몽골 제국, 그 다음에 백년 전쟁,
몽골 제국의 정복 전쟁은 기마 전술. 전령보다 더 빨리 수도를 점령하는 방식. 그 다음에 15세기에서 18세기 말까지는 우리가 근세 해상 패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됐던 시대. 이때는 주로 화약이 발달되면서 함포, 대포, 총, 점점 이제 화력이 세워지는 시대가 됐고요. 전문적인 상비군과 장교단이 조직이 되면서 체계적으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레판토 해전과 있고 30년 전쟁이 있고 7년 전쟁이 있는데 7년 전쟁은 사실상 최초의 세계대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점점 우리 시대와 가까워져 옵니다. 산업혁명 시대. 19세기에 전기기관을 발명으로 해서 급격하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뭐가 같이 발달되냐? 무기도 같이 발달되는 겁니다. 철도와 전신을 통해서 군대 수송이라든가 정보가 아주 중요했던 전투가 되고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무기가 대량 생산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징병제를 통해서 전 국민이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는 시대가 19세기에서 1차 세계대전까지의 산업혁명 시대의 전투가 되겠습니다. 산업혁명을 대표적으로 이끌었던 전투, 미국의 남북전쟁. 이때는 철도, 전신, 기관총, 대포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사용했던 시기가 미국 남북전쟁입니다. 산업혁명 시대에는 점점 화력이 세워지면서 그만큼 피해도 이제 더 커지는 거죠. 1, 2차 세계대전하고 20세기 후반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겪어왔던 시대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때는 전차, 자동화 무기, 기계화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투기, 항공모함 이런 게 동원되면서 해상과 공중에서 패권을 다투는 전쟁이 일어나고요. 전 사회적으로 민간인도 동원되는 총력전 체제가 되고요. 2차 대전 말기에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핵무기까지 등장을 합니다. 현대 전쟁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데 따라서 뭐가 커져요? 민간인의 피해가 급증을 하는 거예요. 옛날 전투는 전장에 있는 싸움하는 사람들끼리만 피해가 있었는데 지금은 싸움을 하지 않는 민간인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주제까지 빠른 시간에 왔네요. 21세기부터 오늘 현재까지는 무슨 전쟁이에요? 정보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한다. 남자분들은 하이브리드 하면 이해를 잘 하시는데요. 여자분들은 하이브리드 하면 저게 하시성을 가진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이브리드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요. 지금 대부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뭡니까? 내연기관. 엔진을 가동시켜서 다니는 내연기관 자동차. 근데 요즘 많이 판매되는 게 뭐예요? 전기차. 하이브리드는 아직 아니고 전기차. 근데 전기차는 아직 불편한 게 있어. 충전도 오래 해야 돼. 주행거리도 짧아. 그 다음에 비싸.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기차로 가자니 불편하고 내연기관 옛날 자동차를 타자니 아닌 것 같고 기름값도 많이 들고 그래서 내연기관 기능과 전기차 기능이 같이 있는 차가 나온 거야. 그 차가 무슨 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우리가 고속으로 갈 때는요 기름으로 내연기관 엔진으로 가고 아침 출퇴근 때 저속 시내 다닐 때는 전기로 운행을 해요. 그래서 보통 연비가 21km, 25km씩 이렇게 나와요.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뭐냐? 내연기관과 전기차가 짬뽕되어 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전쟁은 뭐냐? 총칼로 싸우는 무력과 컴퓨터로 하는 사이버전이 합쳐져 있다. 이게 하이브리드예요. 두 개가 묶어져 있는 거. 그래서 지금은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요. 두 개 다 잘해야죠. 두 개 다 잘해야 되는데 앞으로 더 잘해야 되는 거는 사이버전에 대비한 걸 더 잘해야 돼. 정보가 더 중요하니까.
올 상반기 때 반도체 전쟁할 때 걸프전 영상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던 거. 단 하루 만에 이라크의 방공망, 정보통신망 80%를 파괴를 해요. 어디를 제일 먼저 공격했었죠? 그때요? 전화국, 그 다음에 방송국, 통신시설을 마비를 시켜버린 거예요. 통신시설을 마비를 시키면 뭐예요? 눈먼 장님이 되는 거예요. 이라크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걸프전 때 제가 스마트 폭탄, B2 스텔스 전투기 이런 것들 제가 설명을 한번 했던 적이 있죠.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도 기억난다고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 안 물어봐요, 그 이상.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전쟁은 비대칭 전쟁이라고 합니다. 비대칭 전쟁은 오늘 처음 이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쉽게 설명하면 뭐냐 그러면요. 대칭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비행기로 한번 폭격을 하면 저쪽에서 비행기로 한번 폭격하는 거야. 이건 서로 똑같아. 쌤쌤이야. 근데 비대칭은 뭐예요? 내가 막 공격을 했는데 저쪽에는 살짝 건드렸는데 내가 피해가 더 큰 거야. 그게 이제 사이버전이야. 풍선을 이렇게 큰 거 있어. 터뜨리려면은 주먹으로 치겠어요? 조그만 바늘 하나면 되는 거거든. 이게 비대칭 전쟁이에요. 특히나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는 이게 아주 비대칭의 전형이에요. 북한은 인터넷이 없어. 인터넷 쓰는 사람들이 또 없고, 북한은 우리나라 해킹을 많이 해요. 그럼 우리도 북한을 해킹하면 될 거 아니냐? 북한 해킹해봤자 피해를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비대칭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정리를 하게 되면은 고대부터 시작해서 21세기 정보전까지, 하이브리드 전까지 왔다. 그리고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가 전쟁의 양상도 크게 바뀌어 왔다. 실감하시죠? 지금부터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약을 팔았던 거고, 지금은 좀 본격적으로. 사이버전이란 뭐냐? 제가 여러분들을 그 팀 채팅방에 초대했을 때 이 화면이 있습니다. 이거 딱 크게 확대해서 글 쫙 읽어보시면 오늘 강의한 거 끝이에요. 이 내용만 알면. 사이버전이란 국가 대 국가로 정보기술을 사용하여 적국의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 통신망 등 정보체계를 파괴하거나 마비시키는 전쟁의 한 방식입니다. 이걸 사이버전이라고 그래요. 사이버전이 맞을까요? 사이버 전쟁이 맞을까요? 사이버전이 맞습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으신 여러분들, 공중전쟁, 산전쟁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사이버전, 세균전, 육탄전, 공중전, 해상전 이런 식으로 전쟁의 한 요소, 일부예요. 그래서 사이버 전쟁이 아니고 사이버전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사이버전은 공격도 중요하지만 수비도 중요해요. 언제든지 적국으로부터 해킹이 계속 반복돼서 당하거든요. 우리 집에 아무리 문단속 잘해놔도 들어올 도둑은 들어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도둑이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를 최소화하든가 아니면 CCTV라도 달아놓고 도둑을 잡을 방법을 찾든가. 사이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도 중요하지만 수비도 중요한 거야. 우리가 북한한테 맨날 당하는 건 뭐냐? 우리는 수비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전부 다 수비수야. 북한은 뭐예요? 전부 다 공격수인 거야. 그 중에 우리 하나 뚫리면 이제 방송에 나오고 이제 야당이 나는 거야. 당했을 때 얼마나 빨리 복구하느냐. 이게 최고 중요한 겁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불난 거 계속 뉴스로 듣고 있죠. 혹시 그것 때문에 불편을 겪으신 분? 없구나. 그러니까 디지털 생활을 전혀 안 하시는 거야. 그거 불나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원래는 2년 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3시간 내에 복구를 한다고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1600개의 서버 중에 647개가 시스템 다운됐거든요. 지금 97개 복구했대.
3주가 될지 한 달이 될지 모르는 거야. 월요일에 봉사활동 가갖고 스마트 봉사활동 딱 찍으니까 안 되는 거야. 서버가 죽어있기 때문에. 오늘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을 띄웠더니 공짜래. 수수료 안 받는데. 왜? 그게 이제 서버가 불나서 사람들이 직접 와야 되니까. 요즘 인감증명도 집에서 자기가 PC로 뽑는 거 아시죠? 요즘 인감도 집에서 PC로 다 뽑아서 가지고 나가거든요. 또 딴 데로 샜네.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전을 우리가 전통적인 전쟁하고 비교를 하면요. 전통적인 전쟁은 속도가 느려요. 근데 사이버전은 엄청난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비용도 사이버전은 조금만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저비용이고 파급 효과를 보시면요. 옛날 전쟁은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전선에서만 전쟁을 했는데 사이버전은 그게 불분명해요. 후방까지 민간인까지 전부 다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전쟁을 하게 되면은 누가 총을 쐈는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대포를 쏘면 알 수 있잖아요. 사이버전은 누가 했는지 몰라.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 우리가 매번 이거 북한에서 공격해 왔다는데 북한에서 나 그런 적 없다. 우리의 우호 세력들이 한 것뿐이다. 이러거든요. 분명히 한 건 맞는데 물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명확하다. 러시아가 나토를 공격하고 우크라이나를 사이버 공격하면서도 절대로 우리가 했던 소리 안 해요. 이것처럼 전통적 전쟁하고 사이버전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화력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정보전이에요. 장수가 용맹한데 정보를 잘못 해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밑에 병졸들을 하루아침에 몰살을 시킬 수가 있어. 적이 매진해 있는데 잘못 알고 끌고 들어갔다가 이게 아닌가 봐 하는 순간 다 죽는 거야. 정보하면 누가 제일 빨라요? 엄마. 요즘 헬리콥터맘. 헬리콥터맘. 자식을 서울대 보내는 3가지 조건이 있어. 아세요? 처음 들어요? 첫 번째는 엄마의 정보력. 네. 오, 잘하신다. 두 번째는 할아버지의 경제력. 세 번째는 아빠의 무관심. 이 3개가 잘 조합이 돼야지 자식을 서울대에 보낼 수 있어. 엄마의 정보력은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근데 요즘 엄마들은 헬리콥터 맘이라 그래가지고 애들을 학교 보내는 것뿐만 아니고 결혼해서 자식이 놀 때까지 엄마가 그 위에서 뱅뱅뱅뱅뱅뱅 도는 거야. 헬리콥터맘보다 더한 엄마 있어. 누구야? 캥거루맘. 캥거루맘. 품에서 아예 애를 내놓지 못한 엄마. 캥거루맘. 그러면 헬리콥터맘, 캥거루맘에 반대되는 엄마가 있어요. 어떤 맘일까요? 방목맘? 아니고, 방목은 아니고. 혹시 그거 아세요? 헬리콥터맘에 반대되는 엄마. 힌트를 드릴게요. 자식들의 앞을 이렇게 좀 이렇게 치워주는 엄마. 치워준다. 자, 힌트. 치워준다. 자식들의 앞날을 좀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것을 치워준다. 시간이 다 돼가니까 빗자루맘. 요즘 엄마들 빗자루맘이 돼야 돼요. 자식의 걸림돌을 이렇게 치워주고 자율적으로 지가 해나갈 수 있는 빗자루맘이 돼야 돼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지금 점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러시아가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해서 크림반도를 점령한 내용을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전이 뭐라 그랬어요? 화력과 무력과 사이버전을 같이 병행하는 걸 우리가 하이브리드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요, 제일 먼저 2014년에 우크라이나가 친러시아 대통령이 퇴진을 하면서 임시정부가 형성됩니다. 그러자 크림반도에서 임시정부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요. 크림반도에는 러시아인이 60% 정도 돼요. 그런데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니 어쩌니 신경 쓰이던 판에
러시아가 군사 개입을 해서 크림반도를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통제를 해버려요. 이게 무력이에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보내요? 이거 보시면은 리틀 그린맨을 같이 보냅니다. 이 사람들은 명찰도 없고 계급도 없고 소속도 없고 민간인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러시아에 찬성하는 쪽을 지원하고 요원을 암살하고 국회를 장악하고 여론을 조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리틀맨, 러시아에서 온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절대로 자기네 군인 아니라 그래. 그냥 민병대, 스스로 조직된 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력으로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제일 먼저 무력과 함께 방송, 언론을 장악해버립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어디 장악해요? 방송국, 언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중앙정부를 해킹해서 마비를 시켜버립니다. 크림반도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정부 홈페이지를 접속이 안 돼. 외부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리고 나서 철저한 통제로 크림반도 사람들은 러시아에 합병되는 걸 원한다. 이걸 선전선동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투표 하루 전날 나토, 유럽, 우크라이나 모든 네트워크를 디도스 공격으로 차단을 해버립니다. 크림반도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은 외부 정보를 들을 수가 없어. 그리고 크림반도에서 일어난 소련의 만행을 외부로 알릴 방법도 없어.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요. 몇 프로? 96%가 찬성했대요. 크림반도의 60%가 러시아인인데 투표를 했는데 96%가 찬성했다. 그래서 푸틴이 해박서에 도장을 꽝 찍습니다. 지금부터 크림반도는 누구 거? 러시아 거.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공인은 안 해줘요. 그래도 러시아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걸. 그리고 나서 8년 후에 2022년 4월 22일 날 러시아가 드디어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합니다. 무력 공격 하루 전에 사이버전이 먼저 일어납니다. 대규모 해킹 공격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모든 정부를 마비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3만여 개 이상 인터넷 연결을 차단을 시키고요. 또 반전 여론을 조성하고 공포심을 조장을 하고 대규모 디도스 공격으로 국방부, 금융, 전력망을 다 폐쇄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게 되고요. 지금 3년 6개월 넘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문화 아카데미 제13기 개강을 축하드립니다. 13기 개강식에 직접 참여하고 싶었으나 이렇게 영상으로 축하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의 시대에 1월 문화 아카데미의 인문학 강의는 인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1월 문화 아카데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멋진 13기의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 보신 거 기억나세요? 제가 3년 전에 만들었어요. AI가 아직 활성화되기 전에 우리는 웃자고 만들었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진짜인 줄 알아. 정말 바이든이 이러면 아카데미에 이렇게 축사 보낸 줄 알아. 3년 전에 제가 만들었던 영상이거든요. 개강식 때. 이런 영상들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중대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요. Любі українці, шановні захисники, я змушений приймати складні рішення. Спочатку я вирішив повернути Донбас.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당장 앞서 이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에서 1초도 이 포기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미국의 지원을 호소할 정도였는데 말입니다. 사실 지금 본 이 영상 가짜입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짜 영상인데요. 그런데 외모는 물론이고 특히 평소에 자주 입는 이 짙은 녹색 티셔츠 똑같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국가 문장이 그려진 배경 앞에 선 것도 같죠. 하지만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요. 이 동영상 속 인물은 팔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정면만 보면서 말합니다.
조작된 근거로 볼 수가 있는데요. 다행히 가짜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자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은 자체적으로 삭제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아직 공유가 되고 있긴 하고요. 이 영상 누가 만들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고 있는데 만약 러시아 측이 만들었다면 이런 얄팍한 속임수로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국민들의 나라 쏘고 의지는 결코 딥페이크, 그러니까 조작할 수 없다는 사실 깨달았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페이스북, 유튜브에 공유가 됐던 영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한참 총알을 빗발치는 데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휴대폰으로 봤다. 의혹이 생기겠어요? 심리전이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당했는데 러시아는 자기가 했다는 소리 안 하거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러시아에 사이버전을 했던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해킹 그룹에서 러시아 정규 방송하고 라디오를 해킹해서 정규 방송 시간에 이걸 내보낸 거야. 푸틴이 계엄령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 일부 지역의 TV와 라디오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연설이 방송되는데요. 이 모든 게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짜 영상이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현지 시간 5일 러시아 TV 등에 방송된 영상입니다. 푸틴 대통령으로 보이는 인물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를 침공함에 따라 계엄령을 선포한다며 주민들에게는 대피를 당부하고 조만간 총동원령을 내리겠다고 하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이 영상은 딥페이크를 활용한 조작된 영상이라고 합니다. 크렘린궁은 이날 즉시 해당 방송이 해킹 공격의 결과라며 진화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다만 해킹범의 신상이나 어떻게 푸틴 대통령처럼 보일 수 있었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젠 진위를 판별하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영상이 더 많아질 것 같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 했을 거라는 심증은 있지만 러시아도 누군지 특정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9시 정규 방송을 보고 있는데 우리 KBS TV에 북한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뜨면 어떻게 하겠어요? 믿지. 해킹이 그렇게 됩니다. 정규 방송을 해킹해서 전 국민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영상을 뿌리는 거거든요. 주요 사이버 전쟁 몇 개를 빠르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스토니아 사이버 공격인데요. 첫 번째로 국가 간의 사이버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토니아가 서방화되면서 에스토니아에 있는 2차 대전 당시 러시아 병사의 동상이 있었는데 그걸 지방으로 옮기겠다 그러니까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좋다 하는데 에스토니아에 살던 러시아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하고 에스토니아하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이버 공격으로 정부 사이트를 마비시키고 금융 모든 사이트를 3주 동안 마비를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한 2, 3일만 마비되면 야단이 날걸요. 그때 탈린 조약이라는 사이버 규제 조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러시아하고 역시 조지아 하이브리드 전쟁, 무력과 함께 사이버전이 동시에 이루어졌던 전쟁. 2010년 스톡스넷 바이러스, 스톡스넷이라고 처음 들어보시죠? 이 바이러스는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요,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만들어서 퍼뜨렸던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회사에 다니면서 혹시 지멘스 PLC 시스템 많이 접해보셨죠? 모든 모다 이런 것을 저하는 시스템이 PLC거든요. TV 같은 데 보면 큰 공장에 사람들이 모니터만 보고 앉아서 조작을 하잖아요. 그걸 HMI 화면이라 하는데 Human Machine Interface, 기계하고 사람하고 소통하는 게 그 화면에 보이거든요. 근데 지멘스 PLC 프로그램을 해킹을 해서 원심 분리기를 1000대 이상 파괴한 사례입니다.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피해를 준 사건이 이거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PLC 프로그램을 해킹을 해서 운전자 화면에는 원심 분리기가 만회전 정확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원심기는 저 공장 안에서 2만 회, 3만 회씩 도는 거야. 그러다 보면 깨지는 거잖아요. 사람은 모르는 거야. 베어링이 나빠서 그런가 보다. 교체를 또 해. 며칠 있으면 또 다른 원심 분리기가 또 깨지는 거야. 여러분 세탁기 탈수기
그게 1분에 몇 바퀴 정도 도는지 아세요? 한 1000에서 1300바퀴를 돌거든요. 근데 우리는 편안해. 왜? 걔가 정상적으로 돌아주니까. 근데 어느 날 그게 5000에 1만회씩 돌면 세탁기가 아마 온 방안을 뛰어다닐걸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운전자는 이런 현상을 모르는 거야. 실질적으로 3000여 개의 원심 분리기 중에 1000개를 이 해킹을 통해서 파괴를 해서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하는데 2년 내지 3년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발견이 됐느냐? 이 바이러스가 이란도 몰랐어. 온 세계로 기기들마다 돌아다녔어. 어느 공장에 했더니 뭐다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네. 그러니까 공장에서 보안업체에다가 이거 왜 그러는지 좀 분석 좀 해줘 보니까 스톡스넛이라는 바이러스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해킹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의 세탁기도 고장낼 수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2013년 3월 20일 날 YTN이 북한에 해킹되고 KBS, MBC가 해킹되고 농협이 해킹됐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한에 있는 해커들이 북한에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끼리라는 거기에다가 글을 올린 거야. 첫 글자의 진리. 이게 이 사이트에 오래도록 떠 있었어. 북한도 몰랐던 거지. 어느 날 평양에서 고관이 요 서버가 심양에 있거든요. 중국. 심양까지 날아가서 야단이 난 거야. 요거 해석해 보실 분. 왜 북한에서 야단이 났는지. 한번 해보세요. 일어서서 한번 큰 소리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사실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것 같지만 제목이 있잖아요. 첫 글자의 진리. 김정일 미친놈, 김정은 개새끼. 인정하셨어요? 어쩌노 이래가지고 이따가 선물 하나 받아가십시오. 맞추셨으니까. 네. 2013년 6월 25일 날 우리 남한의 어나니머스 해킹 그룹이 6월 25일 12시에 북한을 해킹하겠다고 공식 성상에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의 보안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었는데 아침 9시에 청와대가 먼저 당한 거야. 청와대 홈페이지에 통일 대통령 김정은 장군님 만세. 청와대 홈페이지가 먼저 해킹을 당했어요. 잘 모르셨죠? 이런 이야기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지났잖아. 우리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하고 우리하고 총을 쏘지 않고 싸운 거예요. 민간 참여로 사이버전을 진행하고 있다. 요거까지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은 과거의 군사작전과는 양상이 약간 다르다는 평가입니다. 해킹과 사이버 공격, 심리전, 비정규전까지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쟁의 양상을 본격적으로 띠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수본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넘기 전부터 우크라이나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러시아는 아니라고 하지만 2008년 조지아 침공, 또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등에서의 전력을 볼 때 러시아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Definitely is consistent with some of the threat actors that we've been tracking associated with Russia. 우크라이나도 반격에 들어가 IT 부대를 창설하고 전 세계 해커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화답한 해커 그룹 어나니머스는 사흘간 러시아 정부 웹사이트들과 언론사, 은행 사이트 등 300곳 이상을 해킹했다고 밝혔습니다. SNS를 활용한 심리전도 치열합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이 도망쳤다는 소문이 퍼지자 직접 나서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Всі ми тут, наші військові тут, громадяни суспільства тут, всі. 보안업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사기를 꺾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반대로 자국 군인들의 용맹한 모습과 생포된 러시아 병사들의 기죽은 모습들을 올리며 사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Дали мне помощь. Мам, забери меня отсюда. Что вы здесь делаете? Мы здесь мирных людей убиваем, которые ничего не сделали плохого. 세계적인 기업들도 나서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우크라이나에 초고속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제공하고 있고 구글의 지도 앱인 구글 맵은 우크라이나 현지 도로 상황 표출 기능을 러시아가 악용하지 못하도록 일시 차단했습니다.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국영 언론과 연계된 계정들의 접속을 대거 차단했습니다. 지상전만큼이나 사이버전과 심리전, 미디어전까지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러시아의 이번 침공은 본격적인 하이브리드 전쟁 시대로의 진입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거 방송으로 보시니까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민간 기업들이 엄청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제공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무선 통신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 미래 사이버전은 어떻게 되느냐? 스마트 시티 공격.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매일 수돗물 쓰잖아요. 수돗물에는 뭐가 들어가요? 염소가 들어가잖아요. 소독약이. 근데 그걸 사람이 계량해서 넣나요? 안 넣어요. 기계가 자동으로 넣어요. 그게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돼. 많으면 도각이야. 근데 어느 해커가 서울 수돗물 서버를 해킹해가지고 염소를 일정치 이상 높여놨어. 아무도 모르고 다 마시는 거야. 그렇게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운전을 안 하고 자율주행차를 타게 되는데 영화에 봤죠? 차가 고속으로 달려서 건물을 들이받는 거야. 요인 암살할 때. 앞으로는 AI를 공격하는 시대가 될 거고요. 국가 간의 싸움이 아니고 개인이 전쟁의 목표가 되는 시대가 앞으로의 사이버 전쟁의 시대가 될 겁니다. 예전에는 땅을 뺏는 게 전쟁이었는데 지금은 네트워크를 차지하는 게 전쟁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쉬었다가 둘째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